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박희영입니다. 이 시간은 AI 융합교육의 원리와 실체라는 제목으로 한 30여 분간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융합교육이란 무엇일까요? 지식의 융합의 시대를 넘어서 AI가 고도로 발달되어 하는 환경에서 AI를 지식 융합에 활용하여 학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AI 융합교육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우선 미래의 지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한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보시는 화면에서는 사실 그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자연계의 지식들이 점점 많아지고 가고, 기존의 어떤 인문사회계의 지식들은, 상당히 비중이 축소되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요는 이런 학문의 기존의 전통적인 학문의 분류, 지식의 분류 같은 것들이 통합되어지고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학문의 연구의 분야들, 또 교육의 분야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미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혁신적 교수법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가지고 미래 학교 교육이 극적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혁신된 교수법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보자면 컴퓨터를 활용한 문제 해결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통적인 그 지식 중심의 혹은 이론 중심의 그런 교육과 학습에서 체화된 학습, 몸으로 느끼는 학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중 리터러시,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는 언어 문자를 주로 활용하는 그런 학습, 그리고 언어를 잘 다룰 수 있는, 문자를 잘 다룰 수 있는 것이 학습 능력이라고 한다면 다중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에서 멀티모달한 모델이 등장한 것처럼 다양식적인 지식의 형태들을 다루는 능력이 바로 다중 리터러시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AI라고 하는 것이 주체성과 능동성을 띠면서 점점 학습의 주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기존에 있는 학습의 주체는 사실 인간들이 학습의 주체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표에서 왼쪽 위에 있는 자연적인 인간이 능동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해나가는 그런 개념에서 이제 점점 시대가 변화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왼쪽 밑에 있는 약간 전산적인 특성을 가진 인간적 능동자가 바로 이제 대표적으로 사이보그 같은 존재가 능동성, 인간의 능동성을 흉내내는 그런데 전산, 그러니까 컴퓨터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겠죠. 이 존재의 역할들이 커진다는 거고 그런 역할들을 연구하는 것이 뭐 사이버 심리학, 그다음에 인간이 기술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다음에 생체, 사이버네틱스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단계를 지나서 그세 번째 오른쪽 위쪽에 있는 인공적인 학습 주체가 등장하는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바이올로이드, 생명의 형태를 띤 어떤 어, 컴퓨터의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는 인류의 특성을 띠면서 인공적인 능동자. 그러니까 이 능동성을 지닌 존재가 이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단순하게 인간을 흉내내는 게 아니고 AI라고 하는 대표적인 그런 존재가 인공적인 것이지만 능동성을 띠고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있는 단계가 바로 인공지능 컴퓨터들, 이제 미래의 방향성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네 가지의 흐름으로 시대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AI가 이제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학습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AI 융합 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융합 교육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될 것인가는 미국에서나 뭐 교육 선진국에서는 이미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데요. 유치원부터 초중고를 모두 다 포괄해서 사실은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파이브 빅 아이디어를 가르친다든가 AI 교육의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AI 요소들을 가르치고 하는 많은 그런 AI를 활용하는 그런 교육 과정이 개발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체 세계적인 추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것인가? 일단 AI를 활용하면 학생들의 학습을 분석하여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을 과정을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AI를 활용하면 다양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예전에는 우리가 교사와 학생들이 되게 인간적인 상호작용으로 학습하는 것이 주된 방법론이었다면 이제는 컴퓨터로 대표되는 그런 컴퓨터에 기반한 AI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호작용 활동들이 가능하다. 특히 이제 가상 공간에서 상호작용 우리가 메타버스에서의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평가도 훨씬 뭐랄까 체계적인 자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거고요. 프로파일링, 학생들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의 경로나 학습의 수많은 요소들을 잘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미래에 어떻게 학습을 진도나 어떤 가능성을 예측하는 거, 이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다루는 지식을 교사나 교육 전문가들이 일부러 만들어내야 됐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을 다양한 내용들을 자동으로 생성해내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AI를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잠재력과 가능성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I 교육 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위에서 이제 정의 A, B, C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AI에 대한 배우는 교육 과정이나 AI를 학습하기 위한 교육 과정이라는 개념에서 점점 바뀌어 가서 궁극적으로는 C, AI와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미래 사회를 위해서 학생들이 어떤 대비와 역량을 키워야 될 것인가 를 준비시키는 그런 교육 과정이 AA 기반 학습의 목표이자 AA 교육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교육의 시대가 1.0에서 3.0, 4.0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교육 4.0의 내용들을 보면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분산형, 연결형 지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교과서 안에 구속된 지식이 아니라 우리가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구체적인 형태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듯이 수많은 네트워크, 인터넷,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돼서 학생들이 원하는 것들을 탐색하고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경험해보는 그런 학습들이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교육 4.0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마트 학습과 보조 장치들, AI 툴들이 활용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습을 보좌하는 수많은 스마트 기기들이 학교 교육에서도 활용될 거고요. 학교 교육에서 현실적인 학습과 가상적 학습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뉴미디어를 활용하고 공부하는 것과 그다음에 놀이 혹은 게임 이런 것들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학습의 형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 교수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AI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AI를 활용하다 보면 학습의 집중도도 높고요. 개별화된 학습이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아까 프로파일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어떤 전력과 과정과 학습의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해서 학생에 맞는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가능하다.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만큼 자동적으로 생성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 AI를 활용하는 데는 어떤 학습 이론들이 쓰이고 있는지 AI 기반 학습의 이론적 토대를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지식을 학습하는 거, 그다음에 신체적인 학습, 정신적 학습 이런 것들이 구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단순하게 활용하는 것에서 지나서 컴퓨터가 사고하는 것과 인간의 사고가
혼용되는 그러한 학습의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지금 첨단 컴퓨터 공학자들은 약간 인간의 두뇌를 흉내내긴 하지만 사실 인간의 두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른 그런 실리콘 브레인을 만들어내고 이 안에서 학습하고 지식과 정보를 저장하고 뭐 그런 것들이 네트워크로 연결돼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서 쓰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인 인간에게 학습의 방식에서 점점 벗어나는 학습이 필요할 거고요. 미래의 학습은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은 AI가 이제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AI가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정서라든가 그다음에 윤리적인 학습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사회성 학습 같은 것들은 인간 교사나 인간 학습자들 간의 어떤 교류 경험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가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해서 개인의 주도성을 강조했다면 앞으로는 당연히 개인의 주도성도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개별 학습자가 AI라든가 컴퓨터와 같은 그런 툴들을 잘 활용해서 의존해서 혹은 학습을 해나가느냐. 그러니까 도구를 잘 활용하는 그런 상호 의존성이 중요해지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AI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이 바로 객체지향 존재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AI라고 하는 도구가 사물로서 어떤 객체가 될 텐데 예전에는 이게 단순한 수단이었다면 앞으로는 그것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이고 주도성을 갖는 역할을 점점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 주도적인 학습보다는 인간이 주변의 사물들, 도구들, 환경들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학습의 중요한 요소이겠고요. 이걸 설명하는 이론이 행위자망 이론입니다. 결국은 다양한 존재들의 협력망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 협력의 공간은 자연적 공간이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라고 하는 버추얼, 가상적 공간에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개인이 스스로 학습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도를 하되 어떤 도구를 활발하게 활용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도구에 대한 의존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이론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가능해진 것이 바로 이 테크놀로지, 기술의 등장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였다고 했는데 기술의 능력이 너무 확장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단순하게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에 대한 의존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걸 설명하는 것이 포스트 현상학입니다. 포스트 현상학의 어떤 여러 가지 예가 있겠지만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험, 가상 경험이 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포스트 현상학적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메일을 교환하거나 이런 비디오 화상 채팅을 했을 때 이런 채팅의 만남과 교류 혹은 경험이 의미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여 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이 화상 채팅을 한다고 해서 충분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지 않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는 많은 캐릭터들, 그리고 게임의 환경들, 이런 것들은 물론 실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러한 실제 존재가 아닌 가상적 캐릭터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대안으로 내서서 하는 활동들도 인간 학습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작용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포스트 현상학에서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만 우리가 과거에는 가상현실에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없었잖아요. 앞으로는 그러한 미디어가 인터넷, 컴퓨터 도구를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그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의 확장이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시뮬레이션 학습이잖아요. 우리는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나가지 않아도 지구에서 나름대로 유사한 환경을 구축해서 학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학습은 당연히
의미 있는 학습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현장에 투입되는 경험만이 진짜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학습에 있어서 주된 매체들이 엄청나게 변하고 있습니다. 종이책을 사실 접하는 가능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본 영상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동영상이나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내용이 전달되고 학습자들이 그러한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 환경까지 해서 학습 매체가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자, 이게 시사점은 뭐냐면 예전에 우리가 종이책으로 전달되는 지식들은 되게 인지적인, 논리적인 혹은 언어나 글자의 형태로 변환된 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교과서도 그렇고 가상현실 속의 경험도 그렇고 그 안에서 소통되는 그런 경험과 지식이나 정보들은 우리가 언어나 문자를 통하지 않는 다양식적인 시각, 청각, 촉각, 공감각 이런 수많은 정보를 통해서 경험이 가능하고 그걸 통해서 학습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학습이 훨씬 더 언어 문자로 변환시켜서 내용을 학습하는 전통적 방식보다 자연스럽고 효과가 크겠죠.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중독이 된다거나 너무 어떤 한쪽 방향으로 탐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현대인들, 특히 MZ 세대들도 많이 활용하는 뉴미디어입니다. 뉴미디어의 특징을 잘 보시다시피 정보의 비위계성과 쌍방향 흐름, 그러죠. 생산자, 소비자가 혼성적이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에는 정보 생산자는 교사, 정보 소비자는 학생 이런 일방적인 관계성이 성립됐다면 앞으로는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배울 수도 있고요. 학생들은 뭔가 자기가 스스로 해가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학생은 정보나 지식과 교육의 소비자라고 하는 그런 관점은 앞으로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환경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AI 활용 학습에 어떤 방향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학교 교육의 학습 이론들은 대체로 다 인지주의적 학습 이론이었겠죠. 앞으로는 이제 그런 학습 이론들 좀 뭐랄까, 좀 빠져나오는 새로운 학습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결주의 학습 이론입니다. 사실 연결주의 이론들은 1970년대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고요. 현재는 지능의 분산성, 그러니까 지능이 인간, 개별 학습자의 머릿속에만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고 기억이 내 머릿속에만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런 것도 전통 구시대적인 관념입니다. 기억은 확장될 수 있는 겁니다. 메모장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노트북이나 어떤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클라우드를 통해서 내가 학습한 내용들을 기억하여 우리 인간의 두뇌 속에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정말 창의성과 어떤 확장적인 지식 활용을 융통성 있게 잘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고요.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을 검색할 수 있는 툴들이 만들어졌다는 거고,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 교과서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형태로 우리가 네트워크 내에 산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빅데이터를 가공하고 그 안에서 뭔가 의미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습 이론이 인지주의에서 연결주의로 변한다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교사들의 AI를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바로 이 연결주의를 실천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들에게 교과서 안에 갇혀 있는 활자 형태로 갇혀 있는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그런 학교 교육이나 수업은 굉장히 그 역할이 제한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사가 해야 될 일은 AI를 활용해서 브레인스토밍하고 또 다양한 시험 문제를 구성한다든가 어쨌든 교사가 학생들의
학습에 집중할 수 있게끔 AI나 어떤 컴퓨터의 이런 도구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사가 훨씬 더 잘 개별 학습자의 필요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학습의 이론으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굉장히 오랫동안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도 여전히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것도 관계주의 학습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확장된다라는 거죠. 관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성도 될 수도 있고요. 학생끼리의 관계성, 그다음에 학생과 어떤 지식, 그러니까 교과서라든가 아니면 인터넷에 있는 뭐 빅데이터라든가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관계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학습자나 지식이나 방법이 완벽하게 나눠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식과 지식을 얻는 방법이 나눠질 것인가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걸 구별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지식은 교과서 안에 있고 그다음에 그 지식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책을 읽는다거나 뭐 책에 있는 소리를 듣는다거나 이렇게 방법, 내용과 방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공지능과 그다음에 기술적 환경에서는 지식이 어떤 형태, 혹은 SNS와 같은 그런 어떤 뭐 뉴미디어 같은 그런 형태를 통해서 분산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식을 얻는 것이 그 방법하고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나누기가 어려운 그런 기술적 환경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잘 얻는 방법은 지식을 얻는 방법을 잘 활용하는 그런 걸 터득한 사람이 지식을 잘 다룰 수 있다. 이렇게도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 기반의 학습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화면에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에게 우리가 질의응답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고 AI가 가볍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요약해 주는 것들을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AI에 당연히 의존하고 그다음에 인간이 어떤 뭐 사고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 그런 활동들이 기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적인 학습을 훈련을 하지 않고 AI에게만 의존한다면 그 사람이 당연히 AI를 활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창의적이거나 비판적으로 또 어떤 디지털 역량을 활용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학교 교육은 결국은 AI를 활용하고, 물론 이제 의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AI를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을 이제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이제 학교 공간이 이제 확장되어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 공간에서 가상 공간으로 확장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상 공간에서 대표적인 학습의 방법론들이 바로 이제 게임 기반 학습이고요. 최근에는 그 게임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 탑재돼서 사실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학습자, 게임을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다양한 반응들이나 특성들의 반응을 해가면서 학생들에게 필요한 게임 참여자에게 필요한 반응 어떤 그 데이터와 그다음에 그런 결과물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증강현실, 그다음에 가상현실을 활용한 학습들도 있고요. 어, 예를 들어서 뭐 구글 엑스페디션과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가상으로 화산 내부를 탐험할 수 있고 인간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운 그런 환경들을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탐색하고 경험해 보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게임도 하나의 대표적인 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보드게임이나 카드게임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는 물론 이제 디지털 보드게임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게임의 룰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인공지능 혹은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을 학습해 나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공간 컴퓨팅의 시대에 들어서게 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교실이나 가정의 어떤 특정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유비쿼터스와 같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든 학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AI가 이런 학습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과거에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컸다면 앞으로는 점점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전통적 사고방식이나 학습 방법을 고집하는 것은 미래 사회의 역량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요. 학생 개개인의 맞춤형 학습, 그다음에 흥미를 유발하고 멀티모달리티, 다양식적인 자극을 제공해줘서 학생들이 어떤 지식을 다양한 방법으로 접하게 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교사는 사실은 학생들을 선별적으로 지도하고 코칭하는 거, 그러니까 개별적인 지도, 맞춤형 지도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데 교사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AI를 활용한 수업의 몇 가지 예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같은 것들을 활용한 것들이 지금 현재 생성형 AI의 멀티모달리티 기능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예술적 활동들을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2D를 3D 이미지로 변환하는 것은 우리가 모델링이라든가 어떤 산업공학에서 그리고 뭐 건축물 같은 것을 구조를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공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이런 사물들을 다루고 디자인하고 모델링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그래픽 디자인에서 인공지능의 도움으로 우리가 개괄적인 아이디어만 주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구현해내는 것이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예술 교육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그런 어떤 학습 교육의 실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술 교육에서도 AI를 활용하는 것이 물론 미술의 기초인 뭐 데생이라든가 스케치라고 하는 훈련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 이후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또 창의성을 더 발현하는 미술 교육에 있어서는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이 방향성이 많아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를 3D로 바꿔주는 이런 수많은 툴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AI에 기반해서 가상 공간에 오브젝트들을 생성해 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이나 도시공학, 토목공학에서 렌더링을 해주는 것도 AI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동영상을 재생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음악에 재생해줘서 우리는 뭐 어떤 음악 학습, 작곡을 학습하고 작곡을 배우고 하는 것들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음악을 생성하는 것에서도요,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요. 텍스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사를 통해서 어떤 음악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고요. 물론 이제 그 음악을 그냥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악 AI가 생성해 준 그 음악, 음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고 어떤 새로운 그 느낌, 감각을 얻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AI 기반 음악 생성기는 텍스트, 발화, 이미지 뭐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을 받아서 오른쪽에 있는 그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작곡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건 간단히 넘어가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AI가 만든 히트곡과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 전통적인 히트곡들을 쭉 그 특성값, 음악적 특성값을 비교해 보니까 AI가 생성한 곡에 훨씬 더 많은 그 기존에 유행했던 곡들의 특성을 골고루 담고 있고 사람들이 그거를 구별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AI가 생성한 곡을 더 선호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정확한데 이런 이제 기술 기반 AI 기반 학습의 등장이 점점 확장되어 가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학습 이론과 학습 원리뿐만 아니고 이런 최근에 AI의 능력과 기술치를 활용한 새로운 학습의 스타일이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학습은 결국은 뭔가 기계화된 학습이 될 수도 있지만 자동적이고 무의식적 학습, 그다음에 게임과 놀이 뭐 이런 것들과 학습하는 것이 구별되지 않는 것. 사실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데서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습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AI를 활용한 수업의 구체적 실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뉴미디어를 활용한 거,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등장한다는 것은 결국은 리터러시도 감각성이 중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우리가 동영상으로 학습하면 훨씬 더 잘 이해가 되고 학습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유튜브 중독되는 것은 어, 우리가 공적인 교육의 목적상 교사 역할로 잘 막아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비쿼터스 환경과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어, 챗봇의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을 통해서 영어 회화를 일상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민 스피커가 없이도 우리가 자연스러운 대화나 아주 기초적인 그 회화 연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 알려져 있고요. 빅데이터나 데이터 마이닝을 활용한 그런 학습의 내용들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를 활용한 학습도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장점도 있겠고 물론 이제 단점들이 있습니다. 너무 메타버스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그 안에 탐닉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학습과 일상생활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좀 주의점이 되겠죠. 그리고 학습을 이제 통제하는 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어떤 교육자들의 과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교육부 또 전 세계적으로 교육 선진국일수록 기술이 발달된 국가일수록 AI 기반 학습 플랫폼들을 만들고 있고요. 공교육에서도 학교에 따라서 이런 학습 플랫폼들을 도입하게 될 겁니다. 학생들은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이 안에 이제 교과 지식도 있고요. 다양한 액티비티도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 플랫폼이 인터넷과 연결돼서 빅데이터의 그 데이터 지식의 소스들과 직접적 연결돼서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접속하거나 팀별로 접속해서 자기의 수준과 진도에 맞는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학습의 결과를 맞춤형으로 지도해 주는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평가해 주는 것들도 이 안에 활동 과정 자체가 다 기록되고 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평가도 훨씬 더 수월하겠다. 그래서 교사는 어떤 일방적이고 혹은 어떤 보편적인 학습의 수업을 지도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에 의존해서 교사로서의 어떤 교과 전문성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이 어떤 학습 시스템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그런 빈자리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점점 더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물론 교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지식학습이 아닌 사회성, 윤리, 도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나 가르침들은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AI 기술을 활용한 평가에 수많은 방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디지털 기반 평가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이제 툴들을 이제 잠깐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료 기반 평가하는 그런 툴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수행해 놓은 그 과제들을 갖다가 검토하는 그런 툴도 있고요. 동료들이 직접 그레이드를 매기는 거죠. 약간 이제 분산적이고 어떤 그 집단적인 학습과 평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교사가 이걸 잘 활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차별화된 평가도 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정말 성취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집단 과제를 내면 그 집단 과제를 어떻게 학생들에게 점수를 분배할 것인가가 고민이었었는데 집단 과제를 내더라도 학생들의 기여도들이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적응형, 비교, 판단이라고 하는 그런 툴로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하는 그런 그 업적들,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나 학습의 수행 과정들이 이제 quantified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양적으로 다 기록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얼마나 어떤 학습의 성과, 그다음에 과제를 열심히 했는지 이런 것들도 기록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개별적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자신의 학습 이력을 정리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교육적인 데이터, 학습 데이터 혹은 과제나 보고서 이런 것들을 포렌식이라고 해서 흔히 말해서 어떤 그 복제나 그다음에 표절 이런 것들을 검증하는 수많은 기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툴들, 이 AI를 활용한 툴들은 앞으로 점점 개별적으로나 그다음에 학교 공교육의 시스템을 통해서 잘 활용될 거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아까 예술적 활동에서 저작권 문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미술, 음악 활동들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겠고요. 그걸 활용하는 차원에서의 어떤 윤리적인 어떤 교육도 당연히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AI가 너무 많이 광범위하게 퍼지다 보면 그때 이후에 인간과 AI 역할들을 어떻게 잘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과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AI 전문가들은 AI의 수준을 일변 레벨 1, 2, 3로 나누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미 이제 레벨 1 단계를 넘어섰고 레벨 2 단계가 진행되는 거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모든 분야에서 사람보다 더 나은 레벨 3의 단계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적이나 학습의 관점에서도 이런 AI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궁극적으로 미래는 인간과 AI를 협업과 어떻게 공존하고 협업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